가족을 위한 행사가 많아서인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스승의 날로 알고 있는 5월 15일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가정의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아마 오늘 인생 책방은요,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수학 책, 국어 책 어려워. 책 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는 척 책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아마 이 책은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읽었어?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많은 책. 막상 읽은 사람 거의 없는 책입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제가 또 책 프로그램 오래 아하. 했잖아요. 하루만 어세라고 저는 네. 그렇게 막 장난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 데미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가 봐요.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 데미안 하면은 우리가 읽지 않아도 늘 기억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한번 태어나려는 자는 이 알을,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뭔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알에서 나온 사람은 신을 만난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삭스이다. 까지 나와요. 아브라삭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브라삭스. 그러니까 고대 신인데 머리는 수탉이고 몸은 사람이고 다리는 뱀인 그 천사예요. 근데 이러니까 되게 멀 것 같죠? 2+1이다.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하나 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되게 친숙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주문을 외울 때 네.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외국 애들은 주로 주문을 외울 때 하는 말이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아, 그 노래도 이제 빰, 그거예요? 그렇죠. 저 아브라카다브라. 아, 맞아요. 아브라카타브라. 그거 있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아브락삭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가. 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한테 영향을 그러네. 미치고 있어요. 요거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자, 여기서 이제 제 첫 번째 포인트, 네. 오늘 책의 첫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데미안 하면은 당연히 주인공이 데미안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주인공을 착각하는 소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위대한 개츠비. 맞아요. 개츠비가 주인공 같은데 실제로는 닉 캐러웨이의 행적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 데미안은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또 이 재밌는 게요, 이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 작가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헤르만 헤세라고 그래놓고? 뭐죠? 그쵸. 예명인가? 어떻게 된 그쵸. 필명. 예, 아. 필명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내 자전적인 이야기로 만들긴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이름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이 이름 말고 정말 이 작품으로만 승부해보고 싶다. 와.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감추고 냈다. 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가 2차 세계대전 그때거든요. 네. 근데 약간 독일의 좀 비판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비난한 거예요. 이때 책을 내면 오히려 또 안 좋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군요. 사실 데미안 줄거리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이른바 성장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만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데미안이에요. 그 사이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유년 시절에 친구에게 괴롭힘을 좀 당해요. 네. 고등학교에서는 술을 마시며 일탈을 하고 대학교에 와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그때마다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는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지독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어른이 돼 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다양한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두 분은 혹시 그 일탈을 살면서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네. 코인 노래방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오. 네. 근데 학교 옆에 까치 노래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우리를 놓친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인사말에다가
매니 GM에 지혜야 지금 까치로 와 까치 노래방 있는데 그걸로 엄마가 찾아왔다고. 야자 땡까고 갔다가 아이고야. 많이 혼났어요 그때. 아이고야. 네. 그러셨구나. 어떻게 있으세요 일탈 경험? 아,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네. 굉장히 뭐 우등생은 아니어도 모범생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정말 반듯했지. 싫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엎드려 잔 적이 있어요. 네? 고작 그거? 그게 일탈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에이 너무 싫어하고 딱 엎드려 잔 적이 그냥 있었어요. 푹 잤구나. 그냥 졸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일탈. 아마 많은 분들이 치기 어린 성장통의 시간들을 분명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자, 데미안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또 이게 노래랑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래?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노래로 표현하는 게 그 성장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성장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잘 된 그런 아티스트가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 네. 일단 첫째는 아이유. 아휴. 너무 좋아요, 아이유. 이 아이유가 예전에 채셔라는 앨범을 내면서 네. 그때 총 7곡을 수록했는데 무릎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무릎이 바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과 이 데미안을 같이 뭉뚱그려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는 BTS입니다. BTS입니다. 저 암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저 BTS 부산 공연 마지막 공연 갔다 왔잖아요. 아 보라빛 옷 입고. 그럼요. 갔다 왔죠. 진짜 아니시구나. 네, BTS 그 앨범을 네. 데미안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요? 어떤 RM 노래죠? 기자회견장에서 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해서 그 뮤직비디오가 뭐냐면 피땀 눈물. 눈물. 거기 그 내 마지막 춤을 감정 싫었어, 감정. 까치 노래방 오라고 하신 분이 같이 노래방 저분인데요. 와. 엄마가 찾아왔잖아. 같이서 만나요. 그 피땀 눈물 가사 속에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부드럽게 죽여줘. 이거 보면 부드럽게 죽여줘. 오늘 너무 까치 노래방에서 신나게 그랬어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죽이시는 일을? 그 부분.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과격한 가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그게 하나의 세계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의 세계가 죽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이런 가사로 표현한 겁니다. 심오하다. 네. 그 뮤직비디오 보면요. 이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는 그런 그 동상 같은 것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데미안의 이 얘기들이 그냥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20 세대들이 이런 BTS의 어떤 영향 덕에 데미안을 가지고 이렇게 인문학 열풍을 또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엄청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네. 1만 부가 팔렸다니 세상에. 그 얘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네. 역시 아미한테는 BTS가 읽었다.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자, 데미안이 던지는 메시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어려서 형성하는 세계는요. 굉장히 밝고 맑고 아름답고 순진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계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내면이 좀 다치거나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테두리 밖, 우리가 알던 세계 말고 어른의 세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씩 둘씩 아프지만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미안 같은 책을 보면서 네. 좀 공감도 하고 조금 그럼 내가 세상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무겁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아낸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데미안을 통해서 알을 한번 깨보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정치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오신 분입니다. 이 당과 청와대에서 실무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경기도의회 도의원을 거치셨고요. 20대 국회의원 처음으로 배지를 다루셨죠. 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당 수석 대변인을 맡으셨습니다. 많이 예. 바쁘시죠? 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웃음이 좀 가셨나요? 그래도 치아는 11개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뭐 웃으면서 해야죠. 맞아요. 네. 주로 어떤 일을 맡아 하고 계세요? 당 대변인은 당의 지도부나 또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언론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또 언론들이 자세한 내용을 또 다시 물어보면 거기에 또 네. 답변도 해주고 또 향후에 있을 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해설도 해주고 네. 좀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오면 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 아유, 정말 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실 시간은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인생책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소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장례식 사흘을 다룬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버지의 옛 동료, 전직 교련 선생인 우파 친구, 평생 형을 원망해온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담배 친구, 노랑머리 소녀까지. 이들과 아버지의 사연에는 한국 현대사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약하면서도 강인한 우리네 인생.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울컥하다가도 웃음을, 재미와 가슴 먹먹한 감동을 줍니다. 책 표지가요, 정말 뭔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인데요. 읽기는 참 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기도 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구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가 생각나요. 해방일지.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삼남매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서 가다가 해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뭐 드라마랑 소설이랑 내용은 다르지만 다 자기의 삶에서 뭔가 해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었어요. 정말 이 아버지 해방일지란 이 제목이 이 네. 책이랑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이 맞아요. 책의 제목이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다고 느낀 게 마지막에 아버지의 그 해방되는 모습, 이 장례식 풍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책 내용으로 들어가도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몰입감이 정말 크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죽었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맞아, 맞아. 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게 몰입감 있게 잘 썼다라고 그 첫 장면이 그랬는데 끝까지 그 몰입감을 유지하더라고요. 저도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딸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가 생각을 좀 맞아요. 하게 됐고요.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소설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세요? 네, 소설 거의 안 읽는 편입니다. 네. 거의 안 읽는데 우리 이제 지역구에 이제 지인분이 독서 클럽 하시는 분인데 네.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셔서 그 책 한 권 이거 선물 받아서 한동안 안 읽다가 네.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좀 나서 이제 첫 페이지 읽다가 이제 이거 재밌네 이래서 이제 쭉 읽게 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인생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살면서 기억에 오래 남거나 강한 어떤 인상을 받은 경우가 인생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책이 그런 경우입니다. 좀 무겁고 엄숙하고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가 그게 아주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완전 사투리로 써놨잖아요. 네, 맞아요. 대화 내용이. 네. 저는 고향이 대구라 거기에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어떤 정서라든가 느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또 이 사투리가 원래 글자로 써놓으면 더 웃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읽는 재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구성지게 표현을 해서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자,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아버지. 역시 책 제목에서도 등장하는 아버지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교롭게도 정지아 작가분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네. 나이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약간의 네.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어떤 아픈 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제 세대만 해도 절대로 몸으로 느낄 수 없었던 정말 그 질곡의 세월이었죠. 그렇죠. 예, 그 세월들을 견뎌오시는 과정들이 아마 아주 큰 사건들도 있고 또 그 큰 사건들의 파생이 돼서 집안마다 그런 사례들이 스며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주는 거는 우리 어려운 현대사를 살아오신 어떤 굵은 모습, 강인한 뭐 이런 느낌이다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들한테 빨치산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해하고 그게 뭐 지리산 옆에 있는 빨치산이냐 산 이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빨갱이들이 활동하는 산을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파르티잔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였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그들을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잔 이꼴 게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게릴라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그 해방이 된 다음에 단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무장 투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정규군이 아니까 그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산에서 숨어 다니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리산이라든가 네. 이런 데를 숨어 다니며 계속 이제 싸웠는데 그걸 또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토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토벌하려고 엄청난 전면전처럼 이렇게 됐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소설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유물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아버지가 밭일하고 왔는데 네. 뭐 옷에 먼지를 집에 와서 잘 안 털고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잔소리를 하죠. 네. 근데 사회주의의 기본은 유물론이다. 네. 인간은 먼지다. 뭐 다 똑같은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네네. 타박을 하고 옷의 먼지와 함께. 예,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본 게 남편들이 말문 막히고 할 말 없을 때 자기가 좀 아는 분야를 들이대면서 네.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관념론자든 유물론자든 뭐 사회주의자든 네. 뭐 자본주의자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또 네. 남자들의 이 부부 관계에서 남자들이 할 말 없을 때 네. 자주 꺼내드는 그런 모습이 아주 네. 인간적으로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저자인 그 정지아 작가의 실제 부모님이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이 소설처럼 실제로 빨치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고알이거든요. 네. 그게 그 지리산과 백운산에 주로 활동했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여자 이름은 또 운자가 들어가면 그렇다 해서 백아산 옆에 있는 백아산에서 지리산과 백아산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작가님 이름이 정지아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과 백아산에 그걸 따가지고 정지아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지아 작가님의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정지아 작가님이 처음에 등단하시고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20대 때 쓴 책이 빨치산의 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내 가지고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예전에 빨치산 같이 했던 사람들, 지금 친구들, 또 고향 내려와가지고 사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쫙 섞여 있는 표정을 보고 내가 언젠가 저거를 소설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소설로 나온 거라고 하죠. 근데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 또 우리 시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의원님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 예, 뭐 지금 이제 뭐 90이 거의 다 되셨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시대는 상당한 인텔리셨죠. 예, 공무원이신데 예전에 유신 정권 때 TV 뉴스가 나오면 비판적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뉴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꼭 한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너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단속을 시키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로서는 어떠셨어요? 평생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헌신하신 분이시죠. 지금은 이제 뭐 은퇴를 하셨으니까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도 건강이 좋으신 편이라 네. 그래도 뭐 그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네. 또 제가 뭐 정치한답시고 자주 못 찾아뵙고 해서 네. 그게 항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아드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니까. 네. 네. 자상하신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버지한테 기대하고 바랬던 것만큼 아버지는 다 뭐랄까요? 이렇게 옛날 우리 시대 아버지는 약간 사랑을 막 퍼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자제하셨고 표현하지 않으셨잖아요. 보통의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아버지는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 있잖아요. 계셨어요? 네. 하고 TV 같이 보다가 갈게요. 하고 딱 가는. 그러면은 이미 교류를 왜냐면 와가지고 옆에 네.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죠. 교류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을 너무 그동안 내가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맘 먹고 왔으니까 아들아 뭐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딱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아들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회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의원님은 또 네. 아버지가 자상하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약간 좀 다른 가면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대화가 원활한 편은 아니죠. 네,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원활한 편은 아니죠. 네. 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면은 의원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저는 매우 자상한 아버지라고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아, 자제분들 노력을 들어봐야 많이 되는 거예요. 전화 연결되나요? 네. 근데 뭐 네. 그거는 저의 평가고 네. 또 우리 애들 평가는 다를 수 있죠. 왠지 MZ 세대 말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헐. 맞춰주시려고. 소통해야 진짜 되니까. 너무 멋쟁이시다. 그러면 그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하는 아버지였다. 일화를 한번 좀 풀어주신다면. 우리 아들 레미가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네. 저하고 거의 반나의 차림으로 잠을 같이 잤죠. 잠을 같이 네. 잤다고요? 네. 어머. 중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 와, 네. 아빠가 그러면 뭐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좋아했나 그러네요. 보다. 네. 근데 지금이 중요하죠. 중학교 때까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살짝 있는 것 같긴 이게 한데. 문제가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 나오고 나서 네.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엄청 단절되는 거예요. 네. 어떡하면 좋아요. 아드님에게 저희 인생 책방 유튜브 그 링크를 한번 보내주시는 걸로. 좋네요. 알겠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것 얘기했다. 네. 좋습니다. 자, 권칠승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념입니다. 아버지 고상우군요. 책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택했거든요. 아버지의 그 신념의 뿌리, 그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 사회주의는 우리에게는 먼 얘기로 느껴지지만 사실 결국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나오는 말 중에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또 그러니까 사람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도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아요. 예, 보통 그게 사람을 용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뭐 이해할게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좀 농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 또 사람에 대한 인간관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다. 그러니까 빨치산 활동을 한 건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빨치산 4년을 했다는 걸로 규정된 어떤 그 모습에서 평생 탈출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사회주의였다 하더라도 네.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많은 내면의 변화가 있었고 또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이미 인간적 삶으로 이미 우리가 흔히 보는 생활인으로 이미 녹아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맞아요. 과거 4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념적 행위, 어떤 전형적인 행위만으로 그 사람을 전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상욱 씨 자체는 사람이 그렇지 뭐라고 하는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사회로부터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안타깝고 우리 현대사에 큰 아픔이죠. 네. 그렇게 품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게요. 네.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회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네. 느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꾸준히 정치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새롭게 싹 트는 정치적인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추구하는 정치 신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좀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대신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저는 그게 첫째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런 게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다가 네. 이제 노동조합 쟁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되고 이제 개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반백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예,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민주당에서 근무하시던 선배님이 대통령 선거 기획단에 와서 좀 일을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된 게 그 전에 노동쟁의가 있을 때 이제 회사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부당 노동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국회를 이제 여러 번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선 기획단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한 30대 초였으니까요.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로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치 개혁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움직임과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운이 좋게도 그때 정권 교체가 성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에서도 일하고 뭐 청와대에서도 있고 또 국회에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일하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일하시는 거니까 괜찮은데 정치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할 때 집안의 반대, 특히 뭐 아내분의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권의 실무자로 일을 상당 기간 했기 때문에 속으로 뭐 예상은 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네, 좀 말리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거 때 뭐 이렇게 그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할 역할은 뭐 열심히 도와주지만 네. 아주 내심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전직 대통령들과 인연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맡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뭔가 비전이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들 또 벤처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형태로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거대한 시설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끌어져가는 어떻게 보면 원탑 시스템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대자본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제도만으로는 이 둘을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형태라고 하는 거는 갑을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로 다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기거든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제도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이 또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 겸 준비한 순서가 또 있죠, 네. 진영 씨? 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우리 권칠승 의원님 글을 알고 싶다. 지금 BGM 들리시죠? 그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의원님, 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몸풀기로 가볍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어지는 걸 잠깐 보셨죠?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시
삶을 살아도 정치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왜요? 회사나 이런 데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죠. 22대는 그럼 안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회사 생활하기 늦잖아요. 나오신대요. 지역 주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세요? 만점이 100점입니다, 의원님. 한 8, 90점. 8, 90점. 네. 야,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잠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자부합니다. 아, 네.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 잘못했나? 잘하셨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우선 단점, 네. 연정에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럼 뒤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럼 정치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려운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 천성이라고 하는 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상당 시간 결심을 하는 그 사전 예열이 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예열 기간들을 좀 가져서 합니다. 의원님 네. 보좌관실 같은 경우는 무섭겠어요. 의원님이 잠깐 좀 앉아보렴 뭐 이러면 되게 예열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섭겠어요. 그럼 장점은? 장점은요? 어떨까요? 제 장점은 단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게. 와. 장점이시네, 그러면. 장점이 잘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거 완전 돌발 퀴즈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센스 있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 마음속 저장 한 사람만 꼽는다면. 어렵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안 할게요. 다 존경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기억이 많이 남죠. 예, 좀 안타깝게 서거를 하셔서 그 마음속에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남아있죠. 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심하시고요. 지역 구인 화성에 대한 볼거리든 맛이든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화성시 제가 지역구가 병입니다. 병 지역구인데 윤건능 거기에 가시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최고의 그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멋진 숲 그리고 정조대왕의 효찰인 용주사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제2교구거든요.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도심 속의 고찰 새로운 느낌을 보실 수 있고 가까이 보면 보통리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아, 저수지. 예, 거기 이제 제 지역구가 딱 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도 가보시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네. 아주 힐링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권칠식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해방입니다. 자, 이 책 속의 주인공 아버지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해방을 맞았을까요?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고상욱님은 살면서 다 해방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뭐 모든 철학이 다 스며 있고 네. 이미 본인은 뭐 다 자유인으로 사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방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딸이 마지막에 이제 유고를 그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고작 4년 있었던 그 산속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에 유고를 뿌리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딸이 해방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딸이 이제 깨달은 거죠. 네. 본인이 아버지를 빨치산에 그 어떤 그런 규정 속에 가두어 놨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스스로 느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제대로 아버지를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책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떠한 인연이든 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이니까 아버지와 다 인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덮고 나서 아, 유난히 이 스토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남는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네. 그 장기수 한 분 있어요.
한 40년인가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출소한 분 있잖아요. 네. 아주 외관도 수려하고 동경대 졸업생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젊은 여자한테 얹혀 산다고 고상욱님한테 타박을 딱 받는 장면이 네, 나와요. 네. 노동을 해라 이놈아.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대답이 아주 대박입니다, 진짜. 예. 그 대답이 나는 노동이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래 요즘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멘트도 있잖아요. 예. 어머니. 근데 그게 정말 리얼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고 담백하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웃었던 장면입니다. 예. 아버지의 해방일지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추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분들 생각하는데 여행 어디 멀리 가시면서 네. 가볍게 책 한 권 떼고 싶으신 분, 예, 아주 정말 강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용 있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책 읽으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영 씨 의원님 네. 만나본 소감 아, 어떠셨어요? 의원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인간 정수기 정수기? 뭔가 시원하고 깨끗한 오. 물 한 사발을 마신 듯한 그런 아하. 느낌이 들어서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인간 정수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정수기에 따뜻한 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그러니까. 듣기에 느낌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버튼. 온수 버튼. 네. 이시아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사실 여기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은 제가 보기엔 공산주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서로 도와주고 사는 그런 공동체. 그때 당시 그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빨치산에 투신한 거였지만 그렇게 보자면 이 아버지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선 그런 세상을 이룬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꼭 그런 이념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있다, 20년 있다 나는 내 해방일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보시면서 그런 자기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를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1년 남짓 임기가 남았잖아요. 내년에 또 총선도 있는데 올해 한 해 1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는지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1년 남으면은 뭐 선거 이야기로 정치권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1년도 일하기에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가 중요하지만 법사위는 특히 중요한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적절하게 결정해내는 의사결정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의 급감 문제가 우리나라의 상당히 미래의 큰 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 최소한 해결은 뭐 어렵겠지만 토론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 거장 국민화가 이중섭. 지금 아이돌과 래퍼들에게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다면 화가 이중섭에게는 시그니처 서명인 중섭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나라의 남자와 지배하는 나라의 여자와의 만남과 사랑. 일본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 태현, 태성군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림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행복과 사랑을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그에게 하얀 엽서와 편지는 캔버스가 되어 가족에 대한 환상을 마음껏 담아내는데요.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이 꾹꾹 눌러 담긴 이중섭의 사랑, 가족을 통해 가족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동학대, 해외 입양, 독방 육아, 미혼모 차별.
저자는 이 모든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은 2017년 초판 출간 이후 5년간의 변화를 덧댄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데요. 희망적이게도 책에서 제기한 문제 중 상당수가 개선되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게 됐죠. 하지만 변화가 없거나 해결이 더딘 문제들도 여전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잇따른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해외 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는가?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모든 형태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7년 동안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최초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제안한 저자 황두영.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인데요. 사회가 규정한 정상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합니다. 외로움이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해법인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입니다. 저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딸에게 되물림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 마침내 상처의 고리를 끊어낸 마음 치유기. 원정미의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입니다. 한겨레 신문 탐사기획팀 5기자가 조사한 아동학대의 실태. 저자들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판결문, 사건 기록, 언론 보도 등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와 사건의 진실이 담긴 책,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입니다. 가족을 테마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추천 도서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